장난이야, 장난. 네가 너무 진지하니까 장난친 거 아니야. 야, 안 그래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너 사법고시 붙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냐? 근데 뭐야? 너도 한눈에 나 알아봤을 거면서 모른 척한 거야? 아이씨, 야, 좀 섭섭하려고 하네. 그 녀석은 아직도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 노릇을 하고 있던 학창시절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반가워하던 처음 모습과 달리 자신과 다르게 덤덤한 제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은지 꽤나 분위기를 잡으려 하더군요. 당연히 알아봤지. 내가 너를 기억 못할 리가 있나. 근데 한가하게 옛 추억이나 꺼내서 회포를 풀을 만한 상황이나 장소는 아니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징역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 풀 필요는 없잖아. 그래, 뭐 우리 사이가 그럴 만한 사이는 또 아니긴 하지. 야, 근데 태식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별거 아니니까. 너가 신경 쓸 건 별로 없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해도 겨우 가정폭력 초범인데 그거면 징역 몇 개월 아니냐? 야, 그것도 반성하는 모습 조금만 보이면 집행유예이고 나도 대충은 알아 임마. 이미 아내랑 갈라서려고 미리 이것저것 나도 알아봤어. 녀석이 범죄자로 피고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 중인 이유는 아내에게 가정폭력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워들은 말은 있는지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먹이며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더군요. 사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어이가 없었던 건 재벌은 못 고쳤는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있어서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고? 너 법정 가서도 그렇게 말하면 계획범죄가 되는 건 알고 말하냐? 요즘 점점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강해지고 있어서 좀 전같이 말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알아? 사건의 심각성도 확인 안 해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받을 거라고 단정 짓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 태식이 완전 프로페셔널하네? 야, 어찌됐든 네가 내 변호사니까 열심히 좀 해줘. 내 말대로 심각한 상황이면 네가 감형받게 해줘야지. 글쎄, 나도 사건 봐서 정 힘들다 싶으면 사임해야지. 근데 너 예전에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냐? 그런데 웬 국선 변호인? 부모님 돌아가셨고 유산은 받기는 했는데 내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돈이 좀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라. 그래, 그 국선 변호사가 이혼 소송도 해주냐? 나 아내가 이혼 소송도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친구인 네가 도와주면 좋잖아. 거기다 이번 재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당연히 친구 부탁인데 해주는 거지? 야, 태식아, 잘 부탁한다. 아이씨 자식, 내가 네 덕을 보는 날도 있네. 과거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건방진 모습에 사임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도 죄책감 없는 놈을 변호하면 뭐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하는 녀석의 말에서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녀석의 입으로 직접 한 말실수에서 말이죠. 바로 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사실 넉넉한 형편의 녀석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받은 것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를 폭행하고 형사재판과 함께 이혼소송을 당할 것을 아는 놈치고는 느긋한 모습이 더욱 수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분명 은닉한 재산이 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태진이에게 복수를 하는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녀석의 이혼 소송도 제가 변호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눈앞에 있는 형사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녀석과 매일 마주 앉아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춰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에 최대한 녀석의 처벌을 낮추려 노력하는 일 또한 심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녀석이 알고 있던 것처럼 굳이 제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아주 약한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녀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매번 재판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누르고 평소 다루던 사건들과 똑같다며 제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제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곤 태진이 녀석은 우리 사이가 과거로 돌아간 걸로 착각을 했고 저를 점점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 외에도 고충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장에서 마주친 녀석의 아내분 때문이었죠. 김태진 그 녀석이 저지른 가정폭력을 알고 있던 탓에 아내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 내내 아내분을 마주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없었겠지만 최종 판결로 더는 어쩔 수 없었고 곧장 이혼 소송을 하셨죠. 그러한 이유로 저는 다시 한번 태진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재판 판결로 받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외도까지 추가된 이혼 소송으로 귀책 사유로 굉장히 복잡했지만 역시나 태진이는 느긋했습니다. 이미 서류와 계좌 내용 모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여유로웠죠.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아직 녀석의 신뢰를 덜 얻은 것인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야 태식아, 어떠냐? 문제 될 게 좀 보여?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네 재산 내역을 확인했는데 정말 이게 전부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얼마 나가지 않는 이 땅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야 진짜 그거 2개 남았어. 너도 알잖아. 내가 명품을 좀 좋아하냐? 거기다 도박까지 해서 싹 다 날려먹었다니까. 그나마 그 땅은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판돈으로 못 바꾼 거지. 집은 살고 있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고. 아내분 측에서 네 재산 조회하는 방법은 있어. 괜히 그러다 걸리면 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니까?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알고 있지? 나한테까지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거짓말하면 나도 사임할 수밖에 없다고. 야, 너는 그냥 학교 때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 나 모르냐? 너도 나랑 학교 생활에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또 철두철미한 놈인지. 애초에 이런 날 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걱정 마. 지금은 금융감독원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나한테 있는 재산은 거기 종이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그리고 너가 겪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수입도 없으니까 이전 재판 때 법원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국선 변호사인 너를 붙여준 거 아니야. 나 진짜 돈 없어. 하여튼 정말 없다는 소리지? 혹시 나중에 상대방 측에서 알아내면 그땐 나도 그만둔다? 아이씨, 알았다고. 태식아, 너는 그냥 내가 말한 토대로 법정에서만 잘 싸워주면 돼. 내가 그 여자한테 돈만 조금 주게 해주면 된다고.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태진이는 저에게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그의 조급해진 저는 나름대로 은닉한 재산을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2년 안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야 녀석의 아내분께서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녀석이 숨긴 재산을 찾으려 무리를 해서 의심을 받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은 후 찾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 녀석의 변호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진이 녀석은 큰 피해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저 덕분에 그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태진이 녀석은 돈 10원이라도 더 아끼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이 나 있던 태진이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맞지 않는 비싼 술집으로 갔습니다. 야 태식이 다 네 덕분이다. 옛날에 같이 놀던 놈들은 지금 하나같이 쓸모없는 놈들인데 야 내가 괴롭혔던 놈이 나한테 도움을 주네. 연속된 재판 내리 네가 노력해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야, 고맙다 태식아. 야, 그리고 좀 많이 늦었지만 그때는 학창 시절에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니까 우리 없던 일로 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부탁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야 내 일을 한 건데 고생은 무슨. 어쨌든 네가 나한테 수고했다는 뜻으로 사는 거니까 빼지 않고 잘 마시마. 아, 태식이 정말 많이 변했다니까. 아닌가? 예전에 내가 너를 못 알아본 건가? 그제서야 태진이는 저에 대한 경계를 푸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직 저를 졸로 보는 덕분인지 이것저것 저에게 떠들기 시작했죠. 야, 어떻게 남자가 여자 하나만 두고 사냐? 안 그래? 여러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잔데 어떻게 결혼에 묶여있냐고. 그래서 아내랑 헤어지면서까지 만나고 있는 여자와도 결혼 안 하겠다고? 아, 당연히 안 하지. 걔도 딱 내 돈 돌려받을 때까지만 만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이놈의 입. 아, 내가 또 취해서 별말을 다 하네. 에이씨. 아, 그래. 태식이는 내가 믿지. 중학교 때부터 따지면 내 밑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야, 이혼 소송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내 돈 전부 지금 여자친구한테 옮겨놨어. 내가 그 돈 세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 고생을 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혼하면서 돈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데. 그토록 찾고 있던 은닉 재산 전부가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게 몇 년에 걸쳐서 돈 세탁을 하고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어 그 여자에게 다 옮겨놨더군요. 그러한 방법과 노력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너희 부모님께서 돈이 많으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았어? 아, 그리고 아내 측에서도 네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던데? 너 괜히 허풍 떠는 거 아니야? 허풍? 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 나부랭이가. 야, 이건 나랑 같이 일하는 애들 빼면 모르는 건데 특별히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돼. 이 건이 줄타기급으로 위험한 일이라 안 그래도 아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혹시 나중에 이 건으로 나 잡혀 들어가면 그때 이 형아 또 구해주러 와야 한다. 알았지? 녀석은 불법적인 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꽤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차례 술자리와 밥을 먹으며 녀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는 녀석에게서 여러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양의 정보와 증거들이 모였고 이것들 가지고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을 가지고 태진이와 이혼한 아내분을 찾아가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전처분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시려고 오셨나요? 그런 거라면 됐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라 어쩔 수 없다는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더 불편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재산이 겨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 변호를 맡은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변호사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판결 난 이후에 제가 남편분 은닉 재산을 알아냈고 입증할 증거들도 있어요. 아내분만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못 받으신 아내분의 정당한 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죠? 솔직히 당황스럽고 무슨 속셈인가 걱정도 되네요. 괜히 평판만 깎일 행동을 왜 제안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세한 제 사연은 소송 준비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그 녀석에게 복수를 하는 게 제 평생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제 말을 듣고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하던 아내분은 고심 끝에 소송 제안을 허락했고 이에 곧장 소장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소송의 아내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된 태진이는 난리를 쳤습니다. 야, 김태식, 너 미쳤어? 너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누가 접근을 해? 내가 네 변호 맡겨달라고 부탁했어? 너가 의뢰했잖아. 이 거지 새끼, 빵셔트라는 놈을 불쌍해서 어울려줬더니 사람을 배신을 해? 야, 너 변호사가 의뢰인 비밀 누설하는 게 문제되는 거 몰라? 너 내가 돈 숨긴 거 나한테 들었잖아. 돈만 많이 가지고 머리통에 든 것도 없는 게 맨날 법 타령은. 그렇게 법을 잘 알면 네가 변호사하지 그랬냐? 법정에서 너 스스로 변호하지 그랬어.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게 변호사 윤리규약인데 내가 너랑 사건 끝나고 알게 된 걸 위반으로 볼 수 있겠어?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고 해? 뭐? 이 새끼가 우리 변호사가 말하는데 이번 소송이 저번 이혼 소송이랑 연결되어 보인다고. 네가 수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란다. 뭐 그런 건 알고 법법 하는 거냐? 하기야 너 따위 국선 변호사가 제대로 된 로펌 변호사 발끝이라도 따라가겠냐마는. 너 진짜 변호사 사무실 간 건 맞아? 또 어디서 대충 네 상황 속이고 너 편한 대로 상담만 한 거 아니야? 저번 건 이혼 소송이고 이번 건 은닉재산 분할이잖아. 더군다나 저번 이혼 소송에서는 네가 나까지 속여서 재산 분할 가지고는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분쟁 실체가 저번에는 이혼, 이번에는 은닉재산인데 무슨 헛소리야? 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빵 처먹을 시간 됐나 보다. 그럼 태진아, 빵 잘 처먹고 우리 법원에서 보자. 그 통화 이후 법정에서 만나게 된 녀석과의 소송은 싱거울 정도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보다는 계속해서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상대방 측 변호인 또한 너무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서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고자 합의를 계속해서 제안을 했겠죠. 하지만 당연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제외하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불법적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태진이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증명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에 승소하게 된 저는 이번 소송의 판결과 모아왔던 증거들을 재차 경찰들에게 공익제보로 신고하게 되었죠. 곧장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녀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꽤나 긴 실형을 받을 사건으로 말이죠. 제 평생의 안주거리였기에 사건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돈이 묶인 탓에 분명 이번에도 국선 변호인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규모가 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니 제가 놓친 것이 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를 이용해서도 복수가 가능했었어요. 녀석이 저를 만나 떠드는 3개월 내내 여자친구에게 대한 험담이나 가벼운 만남이라는 걸 암시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놨으니 말이죠. 저는 수많은 녹음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태진이 옆에서 끝까지 남아주고 있던 여자친구이자 상간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야 자신의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을 하고 있었지만 수십 분 동안 이어지는 사실들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더군요. 그 다음 재판에 있어 갑작스레 변호인이 바뀐 것을 보면 유일하게 태진이 옆에 남아있던 여자마저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진이는 그렇게도 피하고 싶어하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죠. 수감이 된 태진이에게 몇 번이고 면회 신청을 했지만 저에게 잔뜩 화가 났는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의 면회 신청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태진이가 저를 만나주는 날이 왔습니다. 이야, 네가 날 만나주고 이게 웬일이냐? 태진이 너 이제 좀 사람 되는가 보다.
좋냐? 좋아? 네 손으로 복수해서 좋냐고. 너 어릴 때 일 때문에 이러는 거지? 재수 없는 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아주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놔야 했어.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밟혀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일어서서 너에게 한 방, 아니 몇 방은 먹였는데 너가 밟은 만큼 내가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발 남 탓 좀 하지 말자. 너 어렸을 때부터 분명 몇 번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갈림길이 있었어.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를 국선 변호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쳤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있을 갈림길에서도 선택 좀 잘해라. 복수를 다한 김에 말하는 건데 제발 여기서 나올 때는 정신 좀 차려서 나와라. 또 인생 그따위로 살다 더 큰일 겪지 않게. 그렇게 저를 보고 씩씩거리고 있는 녀석을 두고 저는 면회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진이를 만나기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죠. 평생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였는데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생각만큼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복수는 저와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복수를 속죄하고자 현재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대신해 법정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